안녕하십니까. 전자상거래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전자상거래 수강생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3주차 수업인데, 글쎄요, 이제 학교 쪽에서의 방침이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 정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다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아마 교실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일단 여러분들 개인 위생들 잘 철저히 하셔서 우리 보게 되는 날까지 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3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어서 앞부분에 좀 배치를 했고요. 디지털 경제와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상관관계라 그럴까요? 연관관계라 그럴까요? 그 영향들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어찌해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좀 알아보고 전자상거래와 그리고 이비즈니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상거래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벌써 힌트가 나왔네요. EDI와 칼스에 대한 개념도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경제와 좀 비교를 해서,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언급을 해 보고요. 그리고 디지털 경제 체제로 전환된 다음에서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인터넷에 어떻게 영향을 받아왔는지, 인터넷의 그 역할이 무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상거래 얘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학습 목표로서 전자 상거래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우리가 흔히 쓰이고 있는 용어인 이비즈니스라고 하는 용어의 구별해보게 되겠고요. EDI와 칼스까지 오늘에서 마무리 좀 지어보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 보여요. 근데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오래 지나게 되더라도 뭐 우리 수업 분량은 좀 유동성 있게 가져가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또는 어디 안전한 곳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로 수업을 듣고 계시다면은 좀 뒤로 의자 좀 제끼시고 좀 편안하게 수업 들으시고 그리고 강의 노트를 제가 올려놨죠 구글 이클래스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 오늘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압축식으로 좀 요약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가져오게 한 그 기술적인 힘은 무엇이냐? 뭐 산업 구조가 제조업이나 공업에서 IT 산업 쪽으로 많이 비중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도 해드렸었는데, 뭐 근본적으로는 20세기 이후 후반부터 시작되는 아주 고도의 산업화가 정보화 사회를 이끌고 왔고, 이러한 정보화 산업 사회가 좀 더 무르익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가고자 했었을 때 이제 디지털이 그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 한 가지는 운송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과거와는 다르게 뭐 비행기라든가 뭐 직접 뭐 고속철도라든가 등등 뭐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같은 것들이 디지털 혁명을 가져오게 된 또 하나의 한 축이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애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그리고 컴퓨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의 발달,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단순한 연산작용만 하는 그러한 계산기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멀티퍼포즈를 가지는 그러한 컴퓨터의 활용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전문가나 소수 집단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보급, 여기에 덧붙여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컴퓨터만을 위한 별도의 통신 네트워크 망이 구축이 되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기를 정보통신이라고 하게 될 때 정보를 컴퓨터 쪽을 얘기를 하게 될 테고요. 통신은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묶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술적인 힘 중에서 제가 이 수업에서는 꼽고자 했을 때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인터넷, 또 한 가지는 이 컴퓨터, 이 두 가지가 이 디지털 혁명을 멱살 잡고 끌고 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요 시대, 뭐 디지털 혁명 또는 디지털 시대로 통칭하게 되는데, 반대 개념을 좀 가져오게 되면 디지털 시대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돼요. 디지털에 반대되는 개념, 아마도 아날로그겠죠. 이 아날로그라고 하는 개념은 연속적인 개념을 뜻하게 됩니다. 연속적이다. 뭐 이렇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의 반대 개념으로서 연속적이면, 그러면 디지털은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딱딱 끊어지는 거, 흔히 0, 1, 1, 0, 1, 0, 0, 1 이런 식으로 이제 0과 1로 표현되는 정보 수단들을 컴퓨터라든가 정보 기기 안에다가 저장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유통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디지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럼 연속적인 건 뭐냐? 쭉 이어지는 거죠. 우리 뭐 어떤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무슨 벽에 걸려 있는 시계 중에서 아날로그 초침을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있을 거예요. 딱딱 딱딱 이렇게 가죠. 조금 비싼 그 초침 시계를 보면요, 딱딱딱딱 소리가 나면서 지나가질 않고 징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끊김없이 진행이 돼요. 이 무음 시계라고 하는데, 그거 보시게 되면 되게 편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디지털 시계 본 적이 있죠. 뭐 전자 시계도 있지만 짝각 0에서 1로 1에서 2로 넘어갈 때 중간값이 없어요. 그냥 찍찍찍찍 넘어가는 거죠. 찡 하고 연속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표현들이라고,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그 수온 온도계를 보시면 쭉 하고 빨간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더울 때는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딘가 위치에서 그 온도를 알려주게 되죠. 연속적으로 올라가요. 0.00000 몇 도까지도 표현이 다 되죠. 연속적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디지털 그 온도계를 보게 되면, 디지털 온도계는 그런 거 없죠. 딱딱 숫자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뭔가 끊어져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지털의 개념은 이진 숫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정보, 신호들을 사용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컴퓨터죠. 물론 그 컴퓨터 자체가 0과 1로 작동되도록 만들어진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의 디지털 시대 안에서는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법칙들이 많이들 없어지거나 아니면 디지털의 새로운 법칙들로 덮여지게 됩니다.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무어의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디지털의 법칙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죠. 그 고든 무어라고 불리우는 인텔사의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발표했었던 그런 주창한 얘기들 중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반도체 칩에 대한 발전을 어떤 법칙처럼 주장한 적이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의 양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할 수 있다. 증가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1년 6개월에 2배씩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는데,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법칙으로는 이거는 해석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들어가는 뭔가의 밤이 오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겨울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들을 얘기하는 것을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술 개발에다가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한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수십 년째 맞아 떨어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러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번에 법칙 같은 것, 법칙으로서 우리는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한번 무의 법칙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이런 범지구적인 컴퓨터 네트워크가 등장함으로써 시작과 함께 그리고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탄생은 사람들의 일반인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전문가나 소수 집단의 컴퓨터 사용, 인터넷 사용이 아니라 일반인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지고 디지털에서의 가치가 아날로그의 오프라인에서의 가치보다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가면서 디지털 경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 우리 오프라인 기업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벽돌이라고 얘기하는 브릭 또는 굴뚝 기업 이렇게 얘기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인 거에 뭐가 있을까요? 과거 전통적인 기업이라 그런다면 뭐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냥 회사, 라면 회사, 예, 식품 회사 또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 등등등등 뭐 책을 판매하는 책 판매 회사 뭐 꽃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꽃가게 뭐 등등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상품과 상품 판매 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 이제 이비즈니스화 되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가치가 거기에 점점 몰리게 되니까 기업들도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쪽으로 비중도 많이 두게 되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셨을 때는 한 90년대 중후반쯤에는 인터넷으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는 게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는 게 수천만 원짜리 상품이죠. 뭐 밥 먹듯이 1년에 한 번씩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그죠? 구매하게 되는 것이 자동차의 부자들일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타는데 10년도 짧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건 고가의 상품인데 이거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었어요. 이상한 사람. 그렇게 비싼 거를 사람 얼굴도 보지 않고 마우스 킥킥킥 눌러갖고 그걸 구매한다고?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건데 이제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뭐 대수입니까? 집도 수억 원짜리, 수십억 원짜리 집도 물론 가서 구경은 하겠지만 부동산에 온라인 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자동차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 정도는 아주 요즘에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죠. 자동차 회사는 오로지 오프라인에서만 딜러들에 의해서 차량을 판매하고 대리점 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어떤 기업들이 이비즈니스화 되어가는 현상들을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일들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걸 전제로 두기는 하지만 우리 전통적인 업체들 중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이 보험 판매죠. 보험 판매는 보통은 인적인 판매가 대부분이었어요. 인적 판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보험 아주머니들이라고 불리우는 보험 판매원들이 동네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줌마들과 직접 상담을 하고 그리고 얼굴 보고 안심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하고 쓰고 하게 되는데 그러한 보험에서의 그런 계약을 하게 됐을 때에 그런 판매 사원들에 대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 수당들이 있겠죠. 보험 실적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 보험사에서는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인건비를 줄이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이 요즘이 아니죠. 꽤 오래전부터 나오게 했던 것이 다이렉트 보험이라는 겁니다. 다이렉트 보험.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자신의 보험료를 계산을 하고 자기가 넣고 싶은 특약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맞춤형으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고르게 되면
그러면은 보험료가 많이 누군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운이 되죠. 보통 한 20, 30% 이상씩은 보험료가 다운돼서 저렴한 가격의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아주 일반적이죠. 자동차 보험도 누가 이제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요즘에는 거의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기업들이 이비리스의 비중을 늘리거나 또는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또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업무에 반영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이것들은 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된 현상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인터넷 환경은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뭐 비용 부담의 어떤 절감이라든가 편의성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체질을 개선하게 해요. 체질 개선이라는 말 자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육식을 좋아하던 사람이 채식을 좋아한다는 걸 체질 받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업들도 기존에 있던 관행들이라든가 오프라인에서의 늘 해왔었던 전통적인 업무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 정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의 업무 방식을 선택을 하고 그것들이 비용의 개선 또는 매출의 증대 같은 경쟁력들을 확보해 주게 되고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만 아니 오프라인이 아니죠. 국내에서만 장사를 했었던 그런 기업들에게는 해외에 수억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시장을 열어주기도 하죠. 자꾸 얘기가 좀 예를 들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게임 업체들 있죠. 게임빌 또는 컴투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게임 만드는 회사들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구멍가게 수준이었었어요. 왜냐하면 SK텔레콤이나 KT나 LG U+ 같은 국내에 몇 개 안 되는 또 거의 과점 상태의 소수의 통신 회사들에게 스마트폰용 게임용 게임 일반 PC 게임에서는 복사가 많이 되니까 수익이 나질 않고 해서 일반 휴대폰용 게임을 만들어서 납품을 그 통신 회사들에게 했었죠. 그래서 거의 갑과 을의 관계였었어요. 갑과 을의 관계. SK텔레콤의 게임을 납품을 하게 되면 경쟁사인 KT에는 납품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뭐 계약을 맺는다든지 해서 뭐 갑과 을의 관계. 게임 제조 회사 그 만드는 회사가 통신 회사에 끌려다니게 됐었죠. 왜냐하면 또 SK텔레콤이 가입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업들 KT나 LG U+보다는 그쪽에 또 납품을 해야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근데 고작 많아봤자 뭐 한 2천만 명 그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라 그러면 2천만 명 이내일 텐데 그 시장을 얻기 위해서 그냥 뭐 조그마한 시장 안에서 치고받고 어떤 갑질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끌려다니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인터넷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 만들던 회사가 노하우와 기술력 있고 아이디어 있고 좋은 아이템 가지고 좋은 게임 만들었습니다. 굳이 SK텔레콤에만 납품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수억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에다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국내 시장보다 몇 배 이상의 큰, 몇십 배 이상의 큰 소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앱스토어에 등록합니다. 또 게임 좋은 거 만들어요. 그러고서 구글에다가 구글 게임 플레이인가요? 거기 앱스토어에다가 또 등록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해외에 눈을 돌렸었을 때,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었을 때, 그 기업이 가지는 가치라는 건 굉장히 무한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기업들, 게임빌이나 컴퓨터스 뭐 이런 여러분들 아시는 넥슨 뭐 이런 기업들은 이런 휴대폰에서 게임 만드는 그런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아닌 거죠, 이제.
어마어마한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는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이런 이들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의 특징을 좀 볼까요? 디지털 경제니까 디지털의 특징은 0과 1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자화되어 있게 되면 닳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화. 아날로그의 반대 개념이니까요. 아날로그는 닳습니다. 낡아요. 근데 전자화 되어져 있는 자료, 정보, 그 지식들은 복사를 해도 원본과 똑같죠. 대신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이거 우리 세팅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아까 예를 들었었던 게임빌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저도 좋아하는 야구 게임이 있는데, 프로야구, 야구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들 때까지 들어가는 개발 비용, 뭐, 인건비, 그죠? 또는 무슨 장비비, 뭐 등등 수억, 수십억의 그런, 개발 비용이 들어가요. 디자이너도 개발에 비용을 대야 되고 엔지니어 또는 프로그래머들에게 막 이제 인건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수억 원 들어가는데 그거를 한번 또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은 수억 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복사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들 때까지 세팅 할 때까지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두 번째부터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무한하게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수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제품은 그래서 무어의 법칙과 굉장히 적용이 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경제의 특징들을 좀 몇몇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자 상거래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전자 상거래 상에서의 또는 디지털 시장 경제화에서의 특징들을 알아둘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중간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중개 소멸. 중간상은 생산자와 그리고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도매상과 소매상을 얘기하죠. 이 중간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생산자가 직접 쇼핑몰을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직접 판다면 중간상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유통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한 편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가 되게 심하죠. 농산물은 좀 아직도 전자상계가 많이 이게 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아직 구태의연하게 지금은 블루 오션이니까 그쪽을 한번 노려보세요. 아무튼 그 생산자가 뭐 배추를 2,000원에 판매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시장에서 2,000원에 사나요? 그럼 산지에서 생산자에서는 한 500원 정도를 받겠네요. 그럼 자신들이 판매할 때 500원을 받을 때 배추 한 통에 1,000원에 납품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는 4,000원까지 올라가죠. 근데 생산자인 농부가 자신의 500원짜리 만들었는데 뭐 2배만 남겨 먹지 500원만 남겨 먹지 하고 1,000원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를 받아들여서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소비자가 직접 그 산지 농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래 4,000원짜리 슈퍼나 마트에 가도 싸게 사도 3,000 몇백 원짜리 배추를 구매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배송비는 제외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좀 그게 걸리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 물건을 굉장히 산지 가격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중간상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인터넷에서의 그런 거래 방식에 의해서 중간 유통 과정이 소멸하게 되고 또는 축소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그 중간상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상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지는 않고 중간상이 새로운 형태의 중간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재중개라고 불러요. 다시 중개한다. 재중개는 무슨 의미냐면 상품을 중개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중개하는 걸로 변화됩니다. 정보를 중개한다. 상품을 중개하셨어요. 과거에
전통적인 중개상들은.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교 검색 사이트들 있죠. 가령 다나와닷컴이나 애누릿닷컴, 뭐 네이버 지식 쇼핑 같은 그런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판매자들의 위치 또는 가격 정보를 알려줘요. 그걸 정보를 유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수수료를 얻을 수도 있고, 거기서 마치 정통적인 도매상들이 소매상이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정보 수수료를 챙김으로써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정보 유통상으로 그 자리가 대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의 그 특징은요, 소비자 중심 시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가상의 공간을 시장이라고 그러죠.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하나의 가상 공간의 시장에서 만나요. 마치 우리 오프라인 시장에서처럼 재래시장 같이 상점들, 상가들이 막 몰려있는 곳에 많은 배추 가게, 채소 가게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 그 중에서 한 군데 여러분이 골라서 마음씨 좋은 사람이거나 인상 좋은 사람이면 그 집 가서 구매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싸서 그 가게에 가서 구매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시장 안에 있는 여러 그 가게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시장의 역할이죠. 소비자는 거기가 시장이 선다는 걸 알고 거기서 다 몰려들어서 시장에서 또 구매를 하게 되고, 또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그 시장에다가 다시 또 가게를 개설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장의 역할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시장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수의 생산자들이 다수의 소비자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가상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시장에다가 보통 기업들이 가격을 또는 품질을 또 개수를 제시를 하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그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시장은 기업 위주의 공급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정보, 재료에 대한 정보, 수량에 대한 정보 등등을 다 쥐고 있는 거죠. 시장에 나와야지만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써보니 좋더라. 이 양이 저쪽의 기업보다는 뭐 한 조금 10% 많이 들었더라. 또 아니면 원재료가 얘는 또 새우에 뭐 과자라면 새우깡이라면 함량이 10%인데 저쪽 상품은 저쪽 새우깡은 뭐 20% 들었더라. 저쪽 거 사야지. 이런 식으로 시장에 나와야지만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정보도 많이 없고요.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소비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SNS라든가 등등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일 수가 있고 정보를 뭐 공유할 수 있어요. 특히 초창기에 인터넷이 등장하셨을 때 블로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파워 블로그라는 거 들어보셨죠? 파워 블로거.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잘 쓰고 일반인이지만 자신도 소비자지만 이 상품에 대한 프리뷰 미리 써보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썼던 경험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파워 블로거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이런 식의 그런 그 정보 공유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업과 소비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를 했었을 때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는 그런 기업과 이 한 명의 개인의 소비자로서 시장에 만나서 거래를 했었을 때는 당연히 소비자들에서는 정보 비대칭에 의해서 이 거래에 질 수밖에 없어요. 원가가 1,000원짜리인데 생산 원가는 아마 50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원 이상의 이득을 가지는 그러한 상품인데, 다른 기업에서 2,000원에 판매되는 되는 거라고 1,000원에 판매되니까 싸 좋다고 소비자들은 도입을 하겠지만 실상은 거기도 그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소비자들이 정보를 막 교환을 해요. 교환을 해갖고
이거 원래 원가가 500원짜리인데 얘 너무 많이 남겨 먹네. 요거는 적정하게 니들 이득 취하면서도 판매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은 한 800원 정도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공유가 돼서 시장에다가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개의 상품을 팔아줄 테니까 니네 왜 1000원짜리 1000원만 받느냐? 800원 정도만 받아라. 라고 이거를 맞춰줄 수 있는 기업 있어? 그러면 나와봐. 그럼 우리가 1000개를 대량으로 구매해 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그게 이제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공동 구매라고 하는 개념이죠.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했었죠. 인터넷이 등장했으니까 가능해진 방식인 겁니다. 공동 구매. 이 공동 구매를 함으로써 대등한 상태에서 기업과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 굉장히 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소수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진실을 알게 되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집단적으로 어떤 힘이 발휘될 수가 있어서 기업들이 어떤 선의만을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상태에서 그리고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 불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역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역시장, 가격을 거꾸로 소비자들이 제시한다. 꼭 가격뿐만이 아니겠죠. 수량일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원료를 바꿔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리튬 이온이 아니라 니켈 수소야. 니켈 수소 배터리는 충전했을 때 너무 배터리 효율이 안 좋아. 리튬 이온이 좋은 건데 이 기업에서는 배터리 원료를 자기들의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니켈 수소 배터리를 쓰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소비자들 모여서 이걸 배터리의 원료로 바꿀 수 있는 기업을 찾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위상이 올라가게 되면서 공급자에게 영향력을 크게 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생산자를 우리 프로듀서라고 불리죠. 그리고 소비자를 컨슈머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가 합성된 용어인 프로슈머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거, 그 뭐죠? 하이브리드인가요? 이 두 가지가 합성어인 거죠. 소비자가 개발에 참여하는 거예요. 상품 설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운동화를 예를 들게 되면 운동화의 밑바닥에 달려있는 그 뽁뽁이 같이 이제 충격 완화를 해주는 완충 장치가 이거 너무 뻑뻑해. 여기에다가 좀 다른 소재를 사용하면 공기를 집어넣어 갖고 공기 뽁뽁이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을 신발 제조회사에 준다고 칩시다. 그럼 그 소비자는 소비자 입장이기도 하고 소비자 역할이기도 하면서 생산자로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프로듀서, 생산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합성어가 프로슈머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컨슈머, 소비자이면서 디스트리뷰터, 분배자, 분배자가 아니라 이거 유통자라고 불리는 거죠. 유통자. 이 유통자 합성어. 그 디슈머라고 부릅니다. 디슈머. 뭘 유통하는데 상품을 유통해? 내가 물건 가져다가 막 팔아줘? 그게 아니라요. 정보를 유통하는 겁니다. 정보를 유통하는 거. 소비자이면서 상품을 유통하는 게 아니라 정보 유통하는 사람들을 디슈머라고 부르죠. 이걸 우리나라 요즘에는 용어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인플루언서라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요즘엔 다시 용어가 좀 고급스럽게 변화해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 세 번째의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볼까요? 그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은 수학할 때에 수학을 늘리고 싶을수록 체감, 이유는 감소하게 됩니다. 비용은 늘어나게 되고 무슨 얘기냐? 농업이라든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과거의 산업의 구조에서는요, 생산을 늘려서 판매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원을 더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자원은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을 집어넣어야 되고, 결국에는 뭐 물론 판매량이 더 많아지고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도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자원도 투자가 되어야지 이익이 늘어나고 판매가 늘어날 테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늘어나는 어떤 그 경사를 가지만 어느 순간까지는 늘어나겠지만,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의 전통적인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일정 수준이 도달하게 되면 이익은 오히려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바뀌었어요. 디지털 수학 체증의 법칙. 판매량,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이익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계속 증가한다. 비용을 늘리지 않아도 계속 증가한다. 아까 우리 디지털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디지털을 복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원본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MS사에서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여기 위에 제가 그림 있는 윈도우즈 XP 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꼬꼬마이신 시절에, 꼬꼬마였던 시절에 아마 PC방 같은 데서 봤던 운영 체제였을 거예요. 아니면 삼촌이나 아버지들이 사용하시던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윈도우즈 XP입니다. 요거 다음에 나온 버전이 윈도우즈 비스타, 뭐 그 다음에 윈도우즈 뭐 2000 아니다 2000 아니죠 2002 비슷하게 나왔었고, 뭐 7, 윈도우즈 10 뭐 이렇게 됐죠.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무튼 이게 꽤 된 옛날 운영 체제예요. 요거를 개발했을 때에 이게 상품 패키지 박스에 넣어서 팔았어요. 그리고 CD에 복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팔았는데, 요거가 한 카피를 제일 첫 제작물을 만들 때 5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 5억 달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등 막 많은 인력을, 개발비를 투자한 것이 이제 그 정도 되는데, 두 번째 CD를 제작할 때부터는 그냥 복사만 하면 되니까 포장비만 들어갔다는 거죠. 3장 판매하고 싶고 100장, 1000장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런 디지털 산업, 지식 기반의 산업들은 디지털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디지털 수학 체증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생산자의 학습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윈도우즈를 만들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저는 옛날에 3.1부터인가 한번 사용해 봤는데, 물론 이전에도 MS-DOS라고 불리우는 그런 운영 체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이제 우리가 마우스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 운영 체제는 윈도우 3.1부터가 처음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아무튼 그때 옛날 기억을 되돌이켜 보게 되면 아주 뭐라 그럴까, 몹쓸 운영 체제였어요. 이 다음에 나왔었던 윈도우즈 3.1 다음에 나왔었던 윈도우즈 95, 윈도우즈 98이라고 하는 운영 체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정말로 제가 시천말로 하기에는 좀 거지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작업하다 갑자기 파란 화면이 퍽 뜨면서 뭐 예기치 않은 오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밥 먹듯이 있었거든요. 밥 먹듯이. 그러니까 막 되게 불안정해갖고 서버용 운영 체제를 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런 굉장히 거지 같은 못 쓸 정도의 운영 체제를 만들던 기업이 지금의 윈도우 10 쓰고 있는데, 그 보면은
이렇게 완성도 높은 걸 만들었구나. 한 우물을 팔던 기업이 그걸 다 계속 만들고 그 다음 버전 만들고 그 다음 버전 만들면서 완전히 베타적인 다른 기업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노하우와 기술을 예? 경험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생산자 학습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 버전 만들 때는 더 좋은 걸 남들이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생산자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비자의 학습 효과도 같이 제공을 해 주죠. 저는 애플 컴퓨터 못 써봤어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쓰고 싶은 판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윈도우즈에 길들여지게 되면 다른 쪽으로 개종을 못 하는 거죠. 개종이라고 불러요. 종교를 바꾼다고 해서 개종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MS 워드를 저는 주로 사용하는데 MS 워드를 쓰다 보게 되면 아래 한글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타성,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습관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비자 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고착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제품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꽉 잡게 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도 있잖아요. 신라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라면을 못 먹어요. 맛없다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락인이 된 거죠. 소비자의 학습 효과 때문에. 다른 라면 먹어봤더니 별로 맛이 없더라. 신라면만 나는 좋아. 주구장창 좋다. 이런 것들. 소비자 타성. 그게 지식 기반의 산업에서는 대단히 굉장히 적용되는 논리라는 거죠. 다른 데 못 도망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먼저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선점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소비자들을 자꾸 쉽게 길들이려고 하고 학습시키려고 하고 하는 거겠죠. 자, 디지털 수학 체증의 법칙과 그리고 과거의 전통적인 디지털 수학 체감 요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는 겁니다. 요걸 두 개를 비교한 표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 효과 중에서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거를 말 그대로 뭐 그물망, 통신망으로 보기보다는요, 디지털 경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체, 운영체, 플랫폼 또는 생태계라고 하면 좋겠네요. 생태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를 하나의 생태계다. 근데 생태계가 여러 개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글 애플레이인가요? 그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이 두 가지의 생태계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여러 개 존재하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냐? 각각의 제품이라고 본다면 그 생태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의 효과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로버트 맥칼프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었던 얘기라서 맥칼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화기를 하나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죠. 전화기가 항상 두 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는 회선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한 사람이 더 늘어서 세 사람이 통화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새로운 전화를 가입을 했을 때는 전화회선이 두 개가 더 필요하죠. 세 개가 필요해요. 여기 네 명이 되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개,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은 제곱이라는 거죠. 사용자 숫자의 제곱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것의 가치가 유용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트워크 효과는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과거 전통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이런 거는 별로 관계가 없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더 좋은 상품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 상에서 그게 적용이 돼요.
가령 여러분들 네이버를 예로 들어 볼게요. 네이버에 검색할 때 왜 들어가요?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뭔가를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렇습니까? 저는 네이버 잘 안 쓰고 구글 쓰는데, 아무튼 한국적인 환경 하에서 구글보다는 내가 지적했었던, 질문했었던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뭐 부동산을 보고 싶다든가, 또 지도를 보고 싶다든가, 뭐 등등. 어디 지역을 집어넣었을 때 구글에다가 집어넣으면 아주 원론적인 결과만 나와서 내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 생날것의 결과물들을 줘서 전 좋아하지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그 답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약을 잘근잘근 씹어갖고는 입 앞에서 떠넣어주는 그런 결과물을 제공해주는 게 네이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져서일 수도 있지만,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결과를 집어넣어요. 그럼 그게 이제 잘 쌓입니다. 또 지식 검색처럼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다른 검색 포털 사이트에 비해서 네이버는 답변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축적된 자료들이 더 많이 내게 결과를 제공해 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네이버라는 가치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전화기를 2명 사용할 때보다 3명 사용할 때가 훨씬 더 유용한 것처럼, 2명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밖에는 못 걸겠지만, 전화를 못 걸지만, 3명 사용하면 내가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2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왜 참여하느냐? 내가 여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나 생기는 거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전화통신회사에 내가 딱 달랑 혼자 가입하면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입하면 3사람이나 내가 전화할 거에 생기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몰리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효과, 네트워크 효과라고 불리게 되고, 주로 통신망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 또는 전화, 팩스, 뭐 여러분들 쓰시는 카카오톡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등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카카오톡 말고도 라인이라든가 뭐 큐챗이라든가 등등 외국 것도 있죠. 뭐 등등 뭐 페이스북도 실시간 대화하는 채팅 앱이 있기도 하고. 있는데 왜 카카오톡을 유독 쓸까요? 사람이 많거든요. 다 카카오톡을 쓰니까. 내가 여기 참여하게 되면 다른 인스턴트 메신저 쓰는 것보다도 훨씬 사람들에게 연락하기도 쉽고, 또 그리고 내가 여기 참여하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과의 거기에 내가 속하기 때문에 내가 얻는 편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거기에 가입하다 보게 되면 이게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강화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눈덩이처럼 계속 키워가는 효과, 자기 강화의 효과. 예. 자, 이것과 비슷한 얘기로 선순환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가 잠깐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선순환 효과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효과가 자꾸자꾸 좋은 효과들을 불러다 가지고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거래에서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말 그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한 기업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이 아마존에서는 처음에 저렴한 가격, 싼 가격으로 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시작을 했냐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저렴한 가격. 근데 그냥 단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가장 싼 가격, 더 싼 가격으로. 여기 지금 보시는 위에 표인가요? 여기 옆에 있네요. 제 손가락이 잘못했습니다.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 아마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가, 베조스도 진짜 되게 어렵게 시작한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그냥 진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옛날 창업할 당시에
그 사무실을 보면, 오, 이게 무슨 대학원생 연구실인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대기업의 창업 사무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되게 후비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어, 허름한, 거기서 출발을 했던 그 베조스가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 바로 앞에 있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거기서 이제 전전긍긍 할 때 이러한 자신의 쇼핑몰에 대한 구상을 냅킨에다가 그 식탁 위에 놓여있던 냅킨에다가 끄적거렸었던 것이 뭐 이제 대학 교과서에 지금은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도표로서 자리를 하고 있죠. 그 표를 잠깐 봐주세요. 저 맨 위쪽에 있는 더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 더 낮은 가격이라는 거 출발을 해볼까요? 이 더 낮은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고객들은 이 고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쇼핑몰은 아마존은 다른 사이트들보다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쇼핑몰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죠. 화살표 따라가 보시면 트래픽,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쇼핑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큰 시장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에 기업들이 몰려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공급자들이 이 쇼핑몰 유통업체인 아마존에게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업체들이 이 쇼핑몰에 물건을 팔려고 몰려듭니다. 셀러들이 증가해요. 그러면 아마존에는 어떤 이점이 생기냐면 물건 가격이 싸고 가장 싸면서 그리고 없는 것이 없는 쇼핑몰이 되는 거죠. 수많은 판매자들이 여기 물건을 공급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존에만 가면 가격도 저렴하면서 내가 구하려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러한 쇼핑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다시 고객들에게 경험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조를 가져오는 건 뭐냐? 이 선순환 구조에서 성장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기업 자체는 이 기업 자체는 이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고객들에게 더 낮은 비용을 들이면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기업에 대비해서 훨씬 더 낮은 비용 구조를 가지는 여력을 가지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다시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아마존이 주로 이제 대인배라고 불려요. 대인배. 뭐 이제 상품을 배송하면서 또는 이제 분류하면서 상품의 요구 사항들을 맞춰서 이제 상품을 공급할 때 5배송 되는 경우가 있죠. 5배송 돼서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물건보다 훨씬 더 비싼 물건을 받았다 쳐요. 그러면 아마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 고객님 가지세요. 그냥 저희가 실수한 거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툭 쳐요. 소비자들에게 이런 경험을 또는 거기 실수로 담당자가 뭐 한 $1,000짜리, 100만원짜리, 120만원짜리 물건을 가격을 $10로 잘못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 혹시 취소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 막 몰려갖고는 엄청난 수에 구매를 합니다. 근데 그냥 다 보내줘요.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고객님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걸 다 보내줘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제공해주는 쇼핑몰이에요. 아마존이란 대인배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마존이 이러한 그 구조를 가질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더 찾게 되고 그것이 또 더더욱 공급자들을 불러오고 더더욱이 또 물건의 판매를 늘어나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선순환 효과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바로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쿠팡은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해서 정말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좀 무서울 정도예요.
밤 10시, 11시쯤에 주문을 했는데 새벽 5시쯤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을 새면서 저 작업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때 그 시기에 새벽까지 일부러 좀 깨어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뭐 인기척이 나서 나가봤더니만 물건이 배송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의 인식은 하루라든가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배송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근데 새벽에 와 있으니까 좀 섬찟한 거예요. 자, 그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경험, 과거에는 가져보지 못했었던 경험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또 쿠팡을 찾게 하고 또 그것이 또 가격도 적정 수준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계속 주입을 해주면서 이 시장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악해 가려는 마치 아마존처럼 아마존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쇼핑몰 시장을 장악하듯이 국내에서의 그런 시장을 장악해 가려는 그런 과감한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비용 구조 자체가 새벽에 배송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비용이 초반에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적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다른 옆에 여타 쇼핑몰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일단 선진적인 또는 굉장히 실험적인 모험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아주 조금 결과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잠깐 우리 줄이도록 하고 2부에서 전자상거래의 등장 얘기를 하면서 EDI와 칼스 얘기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